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인 복지론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이제 좀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장애인 복지 관련된 어떤 실무에서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장애에 관련된 그 사실상 모든 이 유형의 사람들을 뭐 적절하게 제가 이제 대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 장애 유형과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91쪽입니다. 91쪽이요. 자, 맨 위에입니다. 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크게 이제 그 신체와 정신장애로 분류를 하고, 다시 신체장애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신체장애 중에서도 이제 외부장애와 내부장애로 나누는데요. 이제 외부장애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 뇌변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 기관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심장, 간장, 호흡기, 자, 장루와 요루, 그 다음에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는 국제 기준에 이제 걸맞게 맞춰서 구분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각각의 모두 의학적인 진단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수업하는 장애 유형과 특성 같은 경우, 이게 이제 13주차, 14주차 얘기인데, 이 91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150쪽까지, 91쪽부터 150쪽까지 얘기는 최소한 자 6개월 이상의 어떤 증상이 그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잠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진단하고 측정을 했을 때 보이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번 뭐 아주 단기적으로 뭐 극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장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반복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인인데 학습이 가능한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즉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걸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2곳 정도의 대학병원의 정밀검사 판정을 받아야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 이제 대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 유형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지체장애죠. 자, 이 장애는 이제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체장애의 개념 91쪽입니다. 중간 문단이요. 자, 지체장애는 이제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의 움직임, 운동기능 장애고요. 그다음 골격, 관절, 근육, 신경 중에서 어느 뭐 일부나 전체가 이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골격, 관절, 근육, 그다음에 신경이 장애가 되었을 때를 이제 지체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92쪽에 뭐 이걸 다 얘기하는 건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절단의 경우가 있고요. 이제 외상 또는 질병 때문에 이제 수술을 거쳐서 뭐 절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산업재해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어떤 공작물, 기계를 다루다가 절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 기형의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형 정도가 좀 가벼운 편에 속한다 그러면은 자, 성형수술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93쪽에서 동그라미 3번에 관절염인데요. 자,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류머티즘 관절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됐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수 손상인데요. 자, 적수 손상은 그 인간의 자율신경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그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아마비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뭐
최근에는 그 발병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어릴 때 이제 그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간혹 이제 청년이나 성인에게도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4쪽에 보면은 6번의 근이영양증이라고 하죠. 이제 근육이 위축되는 그런 형태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은 있는데 통증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근이영양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6가지 절단, 그 다음에 기형, 관절염, 척수손상, 소아마비, 근이영양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5쪽이요. 자, 지체장애 판정. 자, 판정 시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6월 이상, 6개월 이상의 그 증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치료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95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장애의 원인 등에 관해서 충분히 치료해서 자,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즉, 성실하고 충분하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이제 장애인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이제 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인공관절 치환 수술, 우리 보통 이제 그 할머니들께서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다소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관절 그 치환 수술,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이제는 뭐 원래 질병이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각 기능별로 판정 기준이 이제 심하냐 덜 심하냐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96쪽부터 98쪽까지의 이제 그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이거 보통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판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인의 등록 여부는 또 다른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98쪽에 이제 두 번째 뇌병변 장애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손상 때문에 자, 보행,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에 현저하게 제약을 받는 자, 어떤 중추신경 장애를 총칭해서 말을 하고요. 뇌성마비, 뇌졸중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잘못되면, 또는 뇌가 어떤 사고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전체 심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보통 이제 60세 이상에서 이제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병도 있는데, 요새는 20대, 30대에도 뇌졸중의 발병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9쪽이요. 뇌성마비의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보통 어릴 때 이제 발생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산모가 이제 그 어떤 질병을 앓았거나 뭐 임신했을 때 뭐 어떤 중독이 되었을 때 뇌성마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9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뇌성마비의 주 증상은 근육이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마비를 더해서 이제 감각, 언어, 청각 등의 여러 장애를 동반을 하고, 자, 이제 그 지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뇌성마비의 경우는 그 어릴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모든 검사를 사실 거의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지 아닌지가 사실 모든 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쪽에 보면은 맨 위에서 7, 8번째 줄, 자, 뇌성마비의 조기 치료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뿐만 아니라 뭐 일반 성인들조차도 빨리 발견하면 빨리 치료한다는 게 그게 이제 정석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또는 부득이하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쪽에 동그라미 2번에 뇌졸중인데, 자, 이게 또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중풍이라고 말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증상이 온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마비 또는 언어 장애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신경 마비라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신체의 한 절반 정도가 마비되는 편마비 같은 경우들이 이제 보통 어르신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 101쪽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외상성 뇌 손상인데, 자, 이게 이제 뭐 운동을 하다 다치는 경우,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이게 뇌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기억이 단기적으로 안 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사례 중에서는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스스로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저희 가족이나 친척은 아닌데 굉장히 가까운 지인 중에서 갑자기 저를 만나자마자 이제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었어요. 퇴원을 하시고 나서 그런 증상이 있길래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은행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뭐 자초지종을 설명을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는 다 돼요. 그런데 특정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기억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분은 돌아왔어요. 기억이 돌아왔는데 이제 어떤 일하거나 사업하셨던 분인데 결국 사업은 이제 다 중간에 접었죠. 이게 외상성 뇌 손상이라든가 뇌졸중이 결코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02쪽에 자, 이제 시각장애의 개념이 3번입니다. 맨 아래에. 자, 시각장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보통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시신경의 저하 또는 소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제 엄청난 장애가 이제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103쪽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교정 시력으로도 0.02 이하, 사실상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한 장비 등을 동원해서 또는 아주 가까운 형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각장애의 원인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시력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과 이제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백내장과 녹내장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좀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각장애의 원인은 뭐 알 수 없는 원인도 있지만 알 수 있는 원인도 있죠. 자, 그래서 105쪽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시각도 이거를 2개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틀어서 봐야 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완전히 틀어서 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시각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왜 이제 글을 읽거나 뭐 할 때 왜 이게 틀어서 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각, 이제 우리가 뭐 외관상 알 수 없지만 이제 굴절되는 각도가 다르거나 아니면 각도가 좁아지는 경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죠. 이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책이나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틀어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녹내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 동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냥 나는 가시자마자 나는 정밀 시력 검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밀 시력 검사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뭐 눈 안압 측정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검은색 천 뒤집어 쓰고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촬영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눈과 이제 제 눈이요, 뭐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보이게끔 촬영을 아주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경과 렌즈의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당연히 시력 검사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불 같은 걸 비춰서 이제 눈동자의 어떤 이상을 판별하는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한 15분 이내에서 다 끝나요. 그런 거를 어차피 뭐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방학이니까 좀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독립병원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서 가지고 안 검진을 꼭 하시기를 전 권장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백내장, 녹내장이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 즉시 이제 그 어떤 다음 단계로 바로 이제 넘어가서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이제 뻔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노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백내장과 녹내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건지는 솔직히 본인은 몰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보통 연말보다 연초에 뭐 1월달이나 2월달에 시간 되실 때 가셔가지고 그 다른 거 뭐 병원 가는 김에 가셔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안 검진을 하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아주 신기해요. 그 시신경의 손상 여부 같은 거는 뭐 이건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딱 그냥 그 뭐 몇 살 때 어떻게 됐다 그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아마 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안경을 벗고 휴대폰을 보라고 하는 조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시, 난시, 원시가 다르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스마트폰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눈에 해롭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그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